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왔죠. 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좀 재미난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요즘 관심 깊게 볼 수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과연 오늘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혹시 여러분들 나르시스트라는 걸 좀 들어보셨나요? 나르시시스트, 요즘 부쩍 좀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애가 지나쳐가지고 타인의 감정과 경계를 짓밟는 그런 사람, 흔히 연애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뼈아프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장윤기 사건 들어보셨나요?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잖아요. 나르시스트,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뒤틀린 이상 성욕자가 거절을 견디지 못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3세 남성 장윤기,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서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에 그는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여중생 실체의 일부를 몰래 촬영합니다. 보호자여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카메라를 들이댄 셈이에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 그때부터요, 주변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여성을 차로 납치하겠다, 이런 취지를 말을 좀 반복해왔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저 흘려들었을 그 말이 훗날 얼마나 무서운 예고였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 그는 광주 관상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며 20대 베트남 이주 여성 A씨를 아르바이트 동료로 만나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자, 장윤기 A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품어요.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마음을 표현하지만 A씨는 받아주지 않았어. 2024년 10월 A씨는 결국 그의 카톡을 차단합니다. 평범한 이별, 혹은 애초에 시작된 적도 없는 그런 관계 정리였어요. 그런데 장윤기에겐 그렇지 않았거든. 이 대목에서 잠깐 심리적인 것을 짚고 넘어갈게요. 나르시시스트에게 거절은 단순한 아니오가 아니에요. 자기 세계가 안에서 자기에 대한 도전이야. 내가 이만큼을 줬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지? 왜곡된 논리란 말이지. 그 논리 안에서 상대의 감정이나 의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이 느끼는 결핍과 분노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야. 정상적인 관계라면요, 거절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겠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더 집요해져요. 장윤기가 정확히 그 궤적을 따라가는 거지. 차단당한 순간부터 스토킹의 시작, 차로 미행하고
문자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지난 4월 말부터 늦은 밤 A씨의 집 주변을 무려 8차례나 배회합니다. 심지어 A씨의 현관문이 훤히 보이는 건너편 원룸에 임대를 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봐요. 상대의 일상을 통째로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이 의지죠. 이건요, 짝사랑이 아니에요. 사냥에 가까워. 단계마다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포장을 해요. 그만큼 좋아했을 뿐인데 라는 자기의 정당화.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 가해자들이 반복적으로 보인 전형적인 화법이에요. 아동센터 몰카, 고교 시절의 섬뜩한 발언, 그리고 이제 시작된 스토킹까지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별개 같지만 이어붙이면요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돼요. 시간이 갈수록 강도에 더해온 성적 집착, 통제욕의 궤적. 전문가들은요 이런 흐름을 두고 흔히 단계적 확대 표현이라 써요. 처음엔 몰래 지켜보는 것에 만족하다가 점차 직접적인 접촉과 통제로 그리고 폭력으로 옮겨간 흐름이야. 그가 왜 그토록 소름 끼치는지 조금 더 선명해진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법을 스스로 학습해온 사람이에요. 처벌받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죄의식은 옅어지고 대담함은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원인에 절대 자기 문제를 찾질 않아. 자기 스스로에게 묻지를 않아요. 항상 상대방 혹은 상황 탓으로 돌려버려요. A씨가 자신을 거절한 것도요, 신고한 것도 전부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 상대의 잘못, 이 치안으로 해버린다는 거야. 응?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성이란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이 사건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도 체감하게 될 거예요. 자, 5월 3일 예고된 폭발이 있었죠. 2026년 5월 3일 자정, 장윤기는요 A씨의 집을 찾아가 무려 1시간 30분 동안 밖에서 염탐을 해요. 그러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곧장 안으로 침입합니다. 그는 A씨 뒤에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몰아붙여요. 휴대번호 전화를 뺐고요, 저항하지 못하게끔 감금한 채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이 감금은요 무려 13시간 동안 이어졌고요, A씨는요 이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실 대목이 있거든요. 날이 밝아 출근 시간이 되자 장윤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A씨와 함께 직장으로 향합니다. 밤새 감금하고 그 성폭행한 상대와 나란히 출근길에 오르는 거야. 이게 사이코패스적인 뻔뻔함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설명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상상해봤나요? 설명 가능한가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고 오후에 그는 이 일이 타인에게 알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안에 빠져요. 그래서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생활용품점, 흉기 2점과 장갑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합니다. 성폭행이 발각될 당시를 대비해서요 이 다음 범죄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 하나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에 다음 폭력을 위한 쇼핑을 하고 있던 거죠. 여기서 섬뜩한 대목이 있어요. 장윤기는요 훗날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 정작 A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사죄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취지로 자신을 변호해요. 1년 넘게 마음을 표현해왔을 만큼 A씨는 인생의 일부였고 그래서
살해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신고를 막기 위해 굳이 죽이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당신은 내 인생의 일부였다 라고 말한 이 뒤틀린 합법, 상대를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소유물로 여기는 건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이상성자의 사고방식이야. 응? 진짜 애정이라면 상대방의 그 행복을 우선시하지만요, 소유욕은요, 상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 폭력으로 돌변하게 돼 있어. 성폭행을 당한 A씨는요, 결국 스토킹범으로 장윤기를 신고해요. 당연한 일이지. 용기 있는 선택이고요. 그런데 장윤기에게 이 신고는 자신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와요. 자신이 저지른 폭력의 무게보다 그 폭력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먼저였던 거야. 이 신고를 막기 위해 A씨를 찾아 없애기로 마음을 먹어요. 자그마치 30시간이 넘게 시내를 배회하며 그녀를 찾아다닙니다. 현금 인출을 하고요, 유진칩을 분리하고 장갑과 손목시계를 새로 사고요, 흉기까지 챙긴 채로. 이 모든 준비가 원래는 A씨를 향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애꿎은 표적으로 옮겨갔어요. 이 살기가 아무리 찾아도요, A씨를 끝내 찾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5월 5일 자정, 거리를 배회하던 그의 눈에 우연히 걸려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귀가하던 이채원 양이에요. 그는 약 15분간 이 양을 뒤쫓습니다. 원래 겨냥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기 그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살인은 조금 더 줄어들지도 않은 채였어요. 찾아내지 못한 분노가 애꿎은 타인에게 옮겨간 거지. 처음 경찰이 이 사건을 분풀이형 범죄로 오인했던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에요. A씨 상대로 이미 완성해놓은 살이야 수법이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 거거든. 그냥 대상이 누구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야. 이게 더 섬뜩한 거고.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과 범행 준비, 증거인멸 정황 등이 확인됐다. 우발적 이상동기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뒤에 벌어질 그 밤의 장면들이 왜 이렇게 잔혹하실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날 밤 실제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자정을 넘긴 새벽 0시 10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인적 드문 보행도로에 다급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귀가하던 이채원 양이었어요. 택시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집에 가던 그저 평범한 밤이었는데, 훗날 부모님은 딸의 초상화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그 순간, 그 순한 꿈은 그날 밤 이후로 영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비명을 듣고 근처에 있던 남고생 하나가 곧바로 몸을 돌려 달아납니다. 도착한 그의 눈앞엔 피 흘리며 쓰러진 이양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옆엔 낯선 남자 하나. 남학생은 급한 대로 119에 신고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태연하게 신고해달라며 다가서더니 방심한 틈을 타서요, 돌연 흉기를 휘둘러요. 남학생은 순식간에 중상을 입고 쓰러졌고요. 다행히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지만 도와주려던 선의가 하마터면 두 번째 죽음으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야. 이채원 양은요, 치료 중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거든요. 누가? 장윤기가. 경찰은 초기 이 사건을 이상 동기 범죄, 흔히 말하는 묻지마 범죄로 규정을 해요. 장윤기 본인도 이렇게 진술을 하죠. 사는 게 재미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만큼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언론들은 처음에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의 진짜 뿌리는 그날 밤이 아니라 A씨를 향한 오랜 집착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수사가 진행될수록 우발이란 단어는 조금씩 신뢰를 잃어갔어요. 결국 계획형 범죄 정황이라는 훨씬 무거운 제목으로 바뀌어갔죠.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한 사람이 누구냐 속을 법한 그런 진술이었거든요. 그만큼 그의 거짓말은요 정교하고 뻔뻔했습니다. 무려 11시간의 도주극이 있었을 만큼이에요. 범행 직후 장윤기의 동선을 좀 따라가 볼게요. 이 부분에서 우발이란 단어는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자, 장윤기, 그는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배수로에 차량과 흉기를 버립니다. 나머지 흉기는 따로 챙기고 스마트폰 전원을 끈 뒤 도보와 택시를 번갈아 이용해 이동합니다. 택시비는 흔적이 남지 않게 현금을 냈고요. 그리고 향한 곳은요 빨래방이에요. 피 묻은 옷을 세탁기를 돌리면서 동시에 전자담배를 충전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말이죠. 인근 CCTV에는요 유이 세탁기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그런데 이 빨래방에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그 시간 장윤기가 휴대전화로 무엇을 검색했는지가 나중에 드러나거든요. 바로 기절놀이였어요. 사람을 목졸라 살해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검색어를 남깁니다. 단순히 우연으로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그의 관심이 향한 곳은요 죄책감이나 도주가 아니라 여전히 조르는 행위야. 사실이 되게 섬뜩해요. 집으론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이사로 비어있던 지인의 원룸에서 몸을 숨겼고 휴대전화는 2대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도주하던 도중에 하나를 공기계로 바꿔치기 하고 범행 당시 쓰던 것은 하천에 버립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그는 단골 미용실이 문을 열기가 무섭게 예약도 없이 찾아가요. 집을 나설 때부터 헤어드라이기와 샴푸, 면도기까지 챙겨 나왔다는 사실이 훗날 드러나게 되는데 이건 처음부터 자신의 외모를 단정하게 정리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살인을 저지르기도 전에 이미 범행 이후 자신을 어떻게 가꿀지까지 계산하기도 있던 거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추궁받자 장윤기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정한 모습으로 죽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다음날 아침 정작 그가 신경 쓴 건요 자신의 헤어스타일이에요. 이 대목을 두고 한 전문가는 이런 분석을 내놔요. 그가 신상 공개 가능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세상에 얼굴이 알려지기 전에 이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즉 자신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이미 그 순간부터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훗날 공개된 그의 체포 영상 당시에는 유독 머리가 말끔하게 정돈돼 있습니다. 죽고 싶어 단정했다는 말보단요 잡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를 미리 신경 쓴 사람이라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 특징이거든요.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서도요, 결국 최우선순위는 타인의 시선에 비친 자기 이미지예요. 이 모든 과정에 걸친 시간 약 11시간. 결국 긴급 체포되기까지가 그 단 한순간도 허둥대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생각해보면요, 이 11시간 동안 그가 내린 판단들은 하나같이 즉흥적이었어요. 어디에 CCTV가 없는지, 즉흥적이지가 않았어요. 어디에 CCTV가 없는지, 어떤 결제 수단이 흔적이 남지 않는지,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어떤 모습으로 체포될지까지. 이 정보는 그날 처음 떠올린 생각치고 지나치게 정교했어요. 이미 A씨를 30시간 넘게 쫓으며 몸으로 익힌 요령이었을 수는 있겠죠. 처음 하는 일이기에는 손이 너무나 매끄러웠거든요. 이것이 정말 순간의 충동으로 사람을 해친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이미 도주로까지 그려놓은 사람의 행동일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나온 훼손된 물건이 있죠.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또 하나의 소름 돋는 물건이 발견됩니다. 좁은 방 그 한켠에 놓여있던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 여러 개. 장윤기는 처음에 폐기물 배출을 위해 부피를 줄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며 그는 아예 다른 주장을 들고 나와요. 6개월 전에 구입한 것이라고. 이 리얼돌이 성범죄 목적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였지. 하지만 검찰의 시선 처음부터 명확했어요. 하필 목과 가슴이 훼손됐다는 점과 이채원 양과 A씨를 모두 목을 졸리고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점, 정확하게 겹쳐요. 검찰은 이 리얼돌을 장윤기의 성적 이상 동기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한 물건을 두고 진술이 계속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처음에 폐기물, 그리고 6개월 전에 구입한 구매품. 사실을 감추려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앞뒤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이 리얼돌을 실제로 없앤 사람은 정작 장윤기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뒤에 사건 전체가 뒤흔든 이야기와 함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사건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블랙박스가 밝혀낸 진실이 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확보해낸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요. 제작진은 방송 준비를 하면서 사건 현장 인근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하나하나 훑어나갔습니다. 대부분 지나가는 차량과 흔들리는 가로수만 담고 있었지만 그중 한 대의 영상에서 제작진의 눈을 멈추게 돼요. 이 영상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이래요. 장윤기는 귀가하던 이양을 자가용으로 미행해서 인적 드문 갓길에 대형 화물차 뒤편에 차를 숨겨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순간 차량 뒷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요. 취재진과 검찰은요, 이 열린 뒷문에 주목하게 돼요. 저항하는 상대를 곧바로 밀어넣기 위해 미리 열어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야. 즉, 다시 말해 장윤기의 애초 계획은 살해가 아니라 납치였다라는 거죠. A씨에게 저질렀던 그 수법, 이채원 양에게도 그대로 준비했던 거죠. 실제로 그는 이 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양은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저항해요. 계획대로 되지 않자 장윤기는요 결국 흉기를 꺼내서 휘둘러요. 납치가 실패하자 그 자리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거야. 검찰은 여기서 흔적을 하나 더 찾아내요. 차량 뒷좌석 바깥쪽에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급하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장윤기가 애초에 열어두었던 뒷문 그리고 다시 닫고 자리를 떴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납치를 위해 열어둔 문을요 살인을 하고 도주하며 스스로 닫아놓은 셈이야. 계획과 결과가 완전히 어긋난 그날 밤의 흔적이에요. 차량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가슴과 목이 훼손된 채 자택에서 발견된 리얼돌. 검찰 조사 결과요 이것을 실제로 없앤 사람은 장윤기 본인이 아닌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범행 정황과 지나치게 닮아있는 이 물건을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감춘 거야.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장윤기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현직 경찰 간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도 중간 간부급으로. 취재가 이어지면서 큰아버지 역시 경찰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요. 자, 수사 초기 성범죄의 정황을 뒷받침할 케이블 타이가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수사팀은 이를 증거로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지나칩니다. 성폭행 가능성을 짚은 프로파일링 보고서 역시 방치됐어요. 검찰 조사 결과 장윤기의 아버지는 담당 수사팀과 수차례 통화하면서요 아들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 등 핵심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가슴과 목이 훼손된 리얼들을 직접 폐기를 하고요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들을 불태우도록 주도했습니다.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증거를 없앤 거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요 결국 증거인멸로 구속이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그는 몰려드는 취재진을 밀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고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끝내 답하지 않았어. 전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강력팀을 지휘하던 형사과장까지도요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로 정식 입건이 돼요. 검찰은 광산경찰서를 2차례 압수수색한 데에 이어서 광주경찰청장실까지 압수수색합니다. 일선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상층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요 특별수사단조차 고개를 저었어요. 진상규명을 맡은 한 총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랬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를 했거든요. 조직 안에 납득하지도 못한 수사였다라는 거야. 결국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 우려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어요. 수사팀장이 구속되는 날, 유족들은 광주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딸을 잃은 슬픔 위에
그 죽음을 조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배신을 당한 분노가 겹쳐진 자리였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해서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가해자 한 사람의 거짓말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요, 이렇게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번져 있었더라는 거지. 돌이켜보면 이 사건의 1차 수사는 처음부터 어딘가가 이상했어요. 성범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눈앞에 있었는데 확보하지도 않았고요. 프로파일링 보고서는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어요. 우연이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더 씁쓸한 건요, 정작 이 아버지 본인의 해명이야.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거든요. 내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랬다. 자식을 감싸는 부정으로 포장했는데 이 말 역시 어딘가 낯익지 않나요? 자신의 행동을 자기 안에 돌아보는 대신 나는 아버지니까 당연하다? 이런 역할론 뒤에 숨는 거, 아들의 왜곡된 자기정당화가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 물론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 자체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 마음이 향한 결국 진실의 은폐였고요. 그 대가로 조직 전체가 신뢰를 잃었어요. 체포부터 검찰 송치, 기소까지 이르는데 장윤기는 단 한 번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자격증을 따겠다는 등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전해지면서요, 유족들의 격노를 샀죠. 사람을 죽여놓고 정작 본인은 그 시간에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었던 셈이거든요. 그러다 아버지의 증거인멸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그제서야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지난 7일 그가 광주지법에 일괄 제출한 반성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유치장에 있는 제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면해왔다. 죄를 저지르고 갇혀있는 날 나를 보시는 부모님의 눈물을 흘리는데도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더 아프겠느냐. 그리고 뒷생각 없이 피해자를 해쳤다는 표현도 있고요. 유족 측은 이 반성문을 두고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심 어린 뉘우침이라기보다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꺼내든 카드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정작 먼저 지켜야 했던 것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을 텐데요. 그의 우선순위는 늘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에게 시선이 향해 있었어요. 2026년 7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 2달 가까이 강간 등 살인 혐의에 이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을 유보하던 장윤기가 이날 결국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찾아낸 블랙박스 영상 앞에 더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경찰은 장윤기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PCLR을 실행했어요. 그 결과는요, 사이코패스가 아님. 이 결과를 두고 한 심리 범죄 전문가는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근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계획성, 램당성, 자기 중심성, 범죄자의 특징을 그가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거. 임상적으로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피했지만 그 경계선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응?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는 다른 개념이지만 공감 능력의 결핍과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이라는 점에서 종종 팩트처럼 겹쳐지게 말합니다. 근데 장윤기가 딱 그 지점에 있었던 거지. 우발적인 거? 아니요. 그 순간의 충동? 아니요. A씨를 향한 1년 넘는 집착과 스토킹, 감금과 폭행, 신고를 막기 위한 살인, 30시간의 추적, 우연히 마주친 대상으로서의 전의, 그리고 미리 열어둔 뒷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뚜렷한 범죄의 목적을 가진 범행이에요. 이양의 유족들은 재판부 앞에서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는 입장이지. 사건 이후에 이채원 양이 다니던 학교와 함께 봉변을 당한 남학생이 다니던 그 학교요. 교권 당국이 심리 상담과 안전 대책 마련을 나섰어요. 하루아침에 구부를 잃을 학생들이 다시 등교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시민들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했고요. 국화꽃과 손편지가 쌓여갔습니다. 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어요. 한편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를 향한 악성 댓글을 담긴 이가 정보통신법망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어요.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남학생 역시 쉽지 않은 상처를 입고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상대방을 도우려는 그 짧은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된 거야. 그리고 A씨,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도 정작 그녀의 이름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어요. 이채원 양의 비극에 가려서 A씨가 겪은 감금과 성폭행,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하게 돼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A씨가 용기 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요, 이 모든 사건의 실체가 이만큼 드러날 수 있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외국 땅에 와서 홀로 열심히 일하며 겪었을 두려움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더 무거워요. 통역과 절차의 벽 앞에서 끝까지 목소리는 그녀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 사건은요, 진짜 얼굴은 지금까지 묻지마 범죄 이름에 가려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신고 한 번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게 된 첫 단추였던 셈인 거죠. 자,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 사건은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 검찰은 앞으로 CCTV 영상과 혈흔, 장윤기의 과거 대화 내역 중에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성범죄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고요.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라는 점을 두고요. 검찰은 경찰 가족이라는 배경 자체를 수사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전방 위적인 압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였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이 큰 논란이 됐을 뿐 1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던 사건들은 지금도 넘쳐난다.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라는 지적도 했어요. 이제 남은 건요, 법원의 판단뿐입니다. 계획성과 뚜렷한 범행, A씨를 향한 오랜 집착, 아동센터 몰카 전력, 그리고 이 모든 걸 덮으려 했던 공권력의 그림자까지. 유족들이 촉구하는 사형 선고가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요, 이 사건의 마지막 장에 아직 쓰여지지가 않았어. 자, 한마디의 거짓말이 여러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무섭긴 하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거짓말의 뿌리가 단 하루의 충동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집착과 왜곡된 욕망이었다라는 거야. 이제 거절당하면서 분노는 스토킹으로, 스토킹은 성폭행으로, 그리고 결국엔 살인으로. 이 궤적 어디에도 우연은 없었어요. 돌아서 생각해보면요, 이 모든 서사의 중심에는 자기 욕망을 세상의 중심에 놓은 한 사람의 뒤틀린 시선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거절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모욕을 폭력으로 되갚는 것, 이건요 특별한 광기가 아니라 나르시시즘의 극한으로 치달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야. 여기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단어는 그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인데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진짜 위험한 나르시시스트는 처음부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정하고 적극적이고 상대에게 마음을 다 준 것처럼 굽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겠죠. 상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에 그 다정함은요, 순식간에 집착과 분노로 뒤집힙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감정을 상대의 잘못으로 돌리고 결국 통제할 수 없다면 파괴해버리겠다, 이 논리로 이어져요. 장윤기가 걸어간 길이 정확하게 이 궤적이야. 이런 사람들 곁에 있는 이들의 위험 신호를 느꼈을 때는요, 이미 손쓰기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유형의 사건은 장윤기 사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건들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있었는지는 짚지는 않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만도 거절당한 상대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해에 이른, 이만큼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최소 4건 이상 있었거든요. 실제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벌어진 살인과요, 그리고 치사사건 검거 인원은 지난해 219명 정도로 그 전에보다 더 늘었어요. 스토킹 신고 건수 역시 한 해 40%나 급증했고요.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집착이 통계 속 숫자로만 남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 위험 신호에서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지켜주려고 한 건요, 다름 아닌 그의 가족이자 이 사회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경찰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려고 한 그 마음? 그래, 인간적으로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겠지. 근데 그 마음이 향한 곳이 진실이 아니라 은폐였다라는 건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안타까운 건 비단 단 한 사람의 왜곡된 욕망이 두 여성의 삶을 짓밟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남녀 갈등 프레임 논쟁 격화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가해자 한 사람의 범죄가 성별을 앞세울 소모적인 다툼으로
버린 거라고요. 응? 정작 들여봐야 되는 건요, 특정 성별이 아니라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개인의 왜곡된 심리와 그걸 방치한 사회 시스템일 텐데 말이죠. 그리고 자식의 범죄를 덮으려고 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도운 경찰 동료 분들, 이 사건은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흔들어 놨어요. 한 사람의 살인이 이렇게까지 여러 겹의 사회적 균열로 좀 퍼져나간 사건은요, 흔치 않아요. 그만큼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도 되게 무겁다라는 거거든. 무속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넋은 쉽게 떠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한은요, 그 자리를 맴돌기 때문이야. 이채연 양이 남긴 그 한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라도 조금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상처 역시 잊히지 않고 제대로 다뤄지길 바라고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채연 양의 명복을 빕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부디 다른 곳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재판 과정에서만큼 더 이상 거짓과 은폐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진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천하신궁 매화도령,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